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범죄위키의 언파이어킴 김심판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은 게시판에도 예고했듯이 이춘재 3탄, 이춘재 세 번째 프로파일링 관련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마침 이춘재가 그 프로파일러 통해서 자신의 그런 범죄들을, 범죄 행각들을 다 자백을 했다, 시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살인이 총 14건이고요. 강간이 대략 3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에 한 대략 지난 주말서부터 이춘재 관련 강간 사건, 이춘재와 연관이 있을 만한 강간 사건들에 대한 좀 자료를 취합을 했어요. 그리고 살인 사건도 관련돼서 또 취합을 했고요. 제가 취합을 한 것만 살인 사건이 하성 사건 총 9건 다 했을 때 9건이랑 그리고 수원 쪽에서 발생한 2건, 그리고 청주에서 발생한 거 2건 해서 대략 13건 정도로 좀 지금 파악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춘재가 14건이라고 하니까 그 한 건이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 나머지 한 건이 어떤 건인지 아직 경찰에서는 좀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선은 주말 사이에 모아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제 지금 PT를 작업을 했고요. 오늘 이제 내용 전개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이춘재가 군대를 제대한 직후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춘재가 83년도 7월부터 86년도 1월까지 포천의 어느 그 기갑부대에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육군 복무기간이 총 30개월, 2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 1월 달에 제대를 하고, 이제, 고향이 다시 왔겠죠. 고향이 이제 화성군 태안읍에 다시 와서, 그 뒤로에, 이제, 의심 가는 범죄 행적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전개해 나갈 예정인데요. 결국은 이제 제가 또 이제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1차랑 2차는 굉장히 그 연쇄 살인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살인 사건 현장 사진이 일부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 점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시청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걸로 인해서 좀 불쾌감이나 불편감 느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사료되어집니다. 이 점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재는 이제 군대를 86년도 1월까지 복무를 했고요. 이제 제대를 하여 이제 자신의 집인 화성군 태안읍 지난 1, 2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9월에 저질렀기 때문에 약 8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의 그런 공백이 있는데요. 제가 그 시기에 이춘재 사건으로 의심되는 총 7건의 강간 사건의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7건의 강간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만 알고들 계시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디테일하게 좀 그 위치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포인트를 하나씩 찍어 보니까 보시다시피 모두 이춘재 자택 근처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반경으로 좀 잡아보니까 대략 2km 이내 반경이었습니다. 연쇄 강간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동일범이라고 하면 연쇄 강간이죠. 네. 연쇄 강간이 7차례 발생했고요. 연쇄 강간 일지를 제가 또 다시 좀 정리해서 만들었어요. 1차 사건은 1986년 2월 8일 날 발생합니다. 이날이 제가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설날 전날이더라고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날이.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고요. 사건 발생지는 태안읍 진안리 원바리 고개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원바리 고개가 당시에 우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그 연쇄 살인 사건 기간 동안에 여기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 성추행 사건의 범인이었던 자가
연쇄 살인 사건으로 잠시 구속까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이 원바리 고개가 굉장히 그 우범지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형이 20살, 당시 20살 되셨던 회사원 분이신데, 이 20살에 대한 그 의미가 좀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피해자가 그 진술을 할 때 범인이 자신한테 니 서방 뭐해?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20살, 결혼도 안 했을 20살한테, 20살 되신 분한테 니 서방 뭐해? 라는 질문은 약간 모순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20살 되신 분께서 피해 진술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칼로 위협을 했고 등을 17번 찔렀다. 물론 이제 진술상 17번 찔렸다고 하지만 이게 치명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그런 자상이기보다는 거의 그냥 벤 수준이 아닐까. 만약에 치명상이었으면은 17번이면은 그 생존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칼을 그저 이제 위협용으로만, 그 살상용으로 쓸 의도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대신에 17번이나 찔렀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분노가 좀 있지 않았을까. 범인이 어느 정도 좀 피해자를 통한 분노 표출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상 범인의 인상착의는요, 23살서부터 26살 사이로 보여지고 165cm의 계란형의 얼굴, 그리고 스포츠 머리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춘재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하죠? 거의 동일하죠? 네, 그리고 키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키가 이춘재는 172에서 173, 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165cm, 약 7cm 정도의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밤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시각적인 측량이 좀 불확실하지 않았나 싶고요. 계란형의 얼굴, 네 맞습니다. 이춘재 계란형 얼굴 맞고요. 스포츠 머리, 당시 이춘재는 군대를 제대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 머리가 스포츠 머리였겠죠.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피해자는 범인이 교련복을 입었다고. 그런데 그 어두운, 그때는 이제 아마 약간의 그 오솔길, 산길 이런 곳이라, 양쪽에 논이 있고 뭐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아마 가로등이 그렇게 이제 도시처럼 그렇게 밝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 또 그 시대상을 고려하면요. 그럼 이걸 교련복이 아니라 군복을 교련복으로 잘못 본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 들고요. 키 빼고는 모두, 키가 165인 거 빼고는 모두 다 이춘재와 거의 일치합니다. 단지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스타킹으로 뭐 결박을 했다 이런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요. 이제 2차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사건으로 넘어갈게요. 1986년도 3월 20일 날 발생을 합니다. 발생 지역은요, 황길이에요. 황길이는 어디냐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1번 국도 경부선 철도, 1번 국도와 경부선 철도를 넘어가면은 만나는 마을이에요. 처음으로 1번 국도와 경부선을 넘어갑니다. 몇몇 이제 그 범죄 그 심리학자분들은 그 1번 국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계시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1번 국도 경부선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잠시 그 지도에서 봤듯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요. 그 가운데 보면은 1번 국도가 지나가잖아요. 좌우 의미 없어요. 그냥 다 어디서든지 다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국도는 그다지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곳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태안읍 황길리에서 발생한데, 여기 위치가 5차 사건이죠. 5차 사건하고 거의 인접했던, 그러니까 5차 살인사건하고 거의 인접한 장소에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도 이제 피해자에 의한 진술에 의하면은 범인이 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 배, 옆구리 20군데를 찔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봐서는 20군데까지 찔릴 정도로
정도인데도 이제 생존을 하셨을 정도면은 아마도 이게 역시 치명상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치명상이든 아니든 간에 20군데 이상이면 이게 과다출혈로도 이제 저혈량 쇼크로도 이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군데 찔렀다는 건 거의 이제 아마 위험용으로 거의 배인 수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시 또 이제 피해자가 이제 범인에 관련된 인상착의를 이렇게 진술했어요. 20살서부터 25살 사이의 남성으로 165에서 170cm 정도 신장이고 체격은 작았다. 키는 이제 얼추 이제 대략 맞아가죠. 이제 이춘재랑 170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때는요, 뭐 서방 관련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그냥 욕만 했대요. 제가 원래 생활상 욕은 잘 안 하는데 여기 있는 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이 18년아 라는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드디어 스타킹이 등장을 해요.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을 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춘재의 시그니처가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이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그니처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다음 3차 사건에서는 스타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차 사건 때는 본인이 구한 건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피해자 건지 모르겠지만 기저귀천으로 양손을 결박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때도 이제 3차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황계리 2차 사건과 같은 마을에서 발생하고요. 27살의 피해자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도 역시 범인의 인상착의를요. 20살에서 25살 사이에 남성을 봤고 165cm의 신장 정도를 봤다. 그러니까 아무리 키가 작아도 165 이하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 야간이다 보니까 키에 대한 그리고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이다 보니까 더 이게 심리적 위축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165cm가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다들 희한하게 뭐 다음 사건도 그렇고 다다음 사건도 그렇고 다 165는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네요. 어쨌든 둥근형의 얼굴 그리고 체격이 보통이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저귀천으로 양손을 결박을 했다고 합니다. 스타킹 한번 이제 사용을 했다가 좀 촉감에 대한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이춘재가 미리 기저귀천을 준비한 건지 모르겠네요. 네. 우선은 확실한 이제 양손 결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요. 나이가 점점점 상향화되고 있어요. 20살, 22살, 27살. 그리고 4차 사건 때는 거의 40세 가까운 39살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이때도 피해자는 4차 사건 때도 피해자는 자신에게 이제 칼로 위협을 했고 옆구리에 7, 8번 정도 찔렀다고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팬티 스타킹을 반으로 그 위협한 칼로 반으로 잘라가지고 손과 발을 모두 다 결박을 했다. 근데 여기서 팬티를 머리에 씌웠다라는 진술도 합니다. 연쇄살인사건 3차, 4차 사건에서 나타났던 거와 거의 흡사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 팬티에 머리 씌웠다는 부분보다는 손과 발을 모두 결박을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무려 300m나 이동을 했다는 점이 어느 한 사건을 더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살인의 추억 그 중후반부에 나왔던 여중생 사건 있죠. 똑같습니다. 네. 손과 발을 모두 묶었고요. 어깨에 그 피해자를 메고 살해 장소로 이동했다는 점. 굉장히 그게 똑같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네. 어쨌든 이 4차 피해자도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어요. 23살의 정도가 되는 남성이었고 키는 165cm 정도였다. 이제 독특한 진술인데 성기가 작았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제가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주인공이 성범죄 피해자였어요. 근데 그 성범죄 피해자가 범인을 성기를 보고
진범을 찾아내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예요. 네. 어쨌든, 이야기 좀 잠시 딴 데로 샜는데요. 이때도 피해자한테 네 서방 뭐하냐, 서방 나이는 몇 살이냐, 이런 질문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욕 정도만 했다고 합니다. 야이 쌍년아, 그 정도만 욕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 이제 5차 넘어가기 전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1차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려고 해요. 1차 사건이 2월 8일, 이 설날 전날이고요. 설날 전날에 발생한 사건인데, 제가 이걸 왜 주목을 하냐면은, 피해자가 20살이셨던 분이에요. 근데 피해자 20살인데, 네 서방 뭐해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는,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들으려고 했던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그런 내재되어 있던 스트레스에 대한 걸 그저 표출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이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설날 전날이면은 뭔가 이제 가족 간의 이벤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쓰는 이제 이벤트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어떤 사건, 어떠한 그런 갈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간에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춘재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거의 폭발 직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폭발에 대한 그런 분노, 그런 폭발의 표출을 결국은 범죄로 이제 지금 행동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제공한 자가 누구일까? 네 서방 뭐해라는 그런 질문을, 그런 표현을 할 만한 가족 구성원은 여성이겠죠? 가족 구성원으로 봤을 때. 아버지는 아니겠죠? 아버지 스스로가, 네 서방 뭐해라고 하진 않을 거고요. 형제는 아닐 거고요. 그러면은 할머니 아니면은 어머니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춘재 할머니였던 시어머니한테 반말로 네 서방 뭐해라는 표현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할머니가 이춘재 어머니한테 했던 표현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이 설날 전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가족들 간에 아마 대화나 어떠한 작업 이런 거 하면서 어떠한 이제 어머니랑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생겼고, 결국은 이제 통제가 되지 않고 범죄로 이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마치 어머니로 대입을 시켜서 그 감정을 이제 분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서방 뭐해? 이거는 바로 그 할머니,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집에서 어머니를 통제할 수 있었던, 어머니를 반대로 어머니가 이춘재 갈구듯이 어머니를 갈굴 수 있는 자는 바로 할머니였고, 할머니가 주로 쓰는 표현이 바로 이제 네 서방 뭐해?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네.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춘재는 지금 20살 피해자분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사건 발생지가요, 이춘재 거주지에서 불과 도보로 3, 4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한마디로 이제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폭발하자마자,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냥 지나가는 아무 여성, 특히 이제 물론 자기가 통제가 가능한 여성을 타깃으로 이제 범죄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사건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춘재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축적된 스트레스가 결국은 폭발했기 때문에 거의 이성을 잃지 않았을까. 이성을 잃고 그냥 지나가는 여성을 바로 이제 성폭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4차 강간 사건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모습이, 범행의 모습이 9차 살인 사건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또 마침 이게 또 4차, 9차 모두 발생 지역이 병점리예요. 진안리가 아니라 병점리. 네.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손과 발을 같이 묶은 피해자는 모두 다 병점리에서 발생을 했다. 이게 좀 약간의 우연 아닌 우연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5차, 6차, 7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5차 사건은 1986년 5월 8일 날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버이날이죠. 아무래도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사건 발생지는 태안읍 진안리 쌍무덤 묘소 앞. 훗날 발생할 6차 연쇄 살인사건 지역하고 거의 인접한 곳에서 5차 강간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이 사건의 또 독특한 점이 뭐냐면요. 피해자가 43이에요. 이춘재가 1차서부터 지금까지 범행을 저질렀을 때 40세 이하였어요. 물론 1차서부터 점점점 나이는 상향화되고 있었고요. 5차 때 결국 40대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당시 이춘재 어머니의 나이가 40대로 추정되어집니다. 지금 인터뷰 어머니가 잠시 인터뷰한 거 보면은 기사 보면 어머니가 지금 70대로 나오는데 이춘재 나이가 53이죠. 대략 20살 정도 차이 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피해자는 역시 그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를요, 23살 정도이며 165cm의 호리호리한 체격의 소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다시 이 질문이 나옵니다. 너 서방 뭐해? 2차에서 4차까지는 이런 질문이 안 나왔어요. 욕설만 나왔지 이 질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1차 때는 나왔지만 1차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그냥 폭발해가지고 피해자 나이 안 따지고 피해자 나이 안 따지고 범행을 했다고 본 거고요. 5차 때는 정확히 그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이때도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어머니가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폭발해가지고 어머니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람한테 이때는 아마 정확히 이제 그 타겟을 제대로 설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5차 사건이 이제 1986년도 5월 8일 날 발생했는데 그로부터 6일 뒤인 5월 14일 날 6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기존에 그래도 이제 1차서부터 5차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약 대략 평균 정도로 보면 한 달? 그 정도였는데 텀이 6차 때 갑자기 급속도로 빨라져요. 6일 만에 추가 범죄가 발생되어집니다. 피해자는 역시 상향화돼가지고 48살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제 가설이 맞다면은 어머니가 계속 갈궜던 것 같아요. 이춘재. 물론 이게 지금 듣는 분이 오해할 수 있겠지만 뭐 이춘재를 변호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춘재가 왜 너 서방 뭐해? 그리고 왜 40대 여성에게 이런 피해를 입혔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지 절대 이춘재에 대한 무슨 변호나 옹호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 이 시기 때 어머니와의 스트레스가 계속 남아있어서 결국은 추가 범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6차 사건이 이제 발생하였고 그 후 냉각기가 한 2달 정도 지난 뒤에 7차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1986년 7월 중순경에 태안읍 황계리에서 다시 추가적인 강간 사건이 발생되어지는데요. 이춘재가 4차, 5차, 6차는 그 1번 국도 경부선을 넘질 않았어요. 근데 7차 때 다시 경부선을 넘었어요. 이거는 제가 봐서 의미가 좀 있다 보여집니다. 자신이 드디어 본격적인 제대로 된 범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3, 40대를 노린 주부 쪽을 노린 거는 일종의 어찌 보면 1차부터 6차까지는 여성을 성적 그 욕구 해소로 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분노? 그런 여성으로부터 받은 그 스트레스를 풀고자 했다면은 이 7차 사건은 나이대도 그렇고 피해자 나이대도 그렇고 이런 걸 고려해서는 이제는 자신이 이제
강간이라는 것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 성적 쾌락도 이제는 강간으로 해소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에 이제는 이제 쾌락 목적 하에 범행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춘재 사건에 여러 사건이 있지만 피해자 나이에 따라 이 근본적인 원인, 범죄의 동기 원인은 좀 분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40대 이상은 성적 쾌락의 목적보다는 여성에 대한 분노, 스트레스를 피해자한테 이제 풀어버린 거고, 30대, 20대, 10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는 거의 10대에 고착을 해요. 나중에는 주로 그런 사건들은 이춘재 개인적인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그런 범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구별이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차 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다시 한번 피해자한테 너 서방 뭐해? 라는 식의 질문이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이죠. 1차 사건 때처럼요. 묘하게도 날짜가 어버이날이었고 첫 40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고요. 그때 당시 40대면은 이춘재 어머니랑 동일 세대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1차부터 7차까지의 그런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 보면요. 범인은 23살에서 25살 사이이고 당시 이춘재 나이는 24살이었죠. 63년생이니까요. 그리고 165cm에서 170cm 사이에 키를 가졌고 갸름한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키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얼굴형도 이춘재랑 동일하죠. 심지어 1차 사건 같은 경우는 1차나 5차나 이런 사건들은 다 집에서 걸어서 불과 3, 4분 거리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진한이가 1차죠. 진한이 또 5차죠. 1차랑 5차 때만 너 서방 뭐해? 라는 질문이 나와요. 즉,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어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폭발을 했다.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뚜껑이 열렸다. 그러면은 일명 눈깔 돌아가가지고 그냥 자기 동네에 범행 대상 빨리 물색한 다음에 범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2차, 3차, 7차를 보면요. 피해자 나이가 20대고 아니면 심지어 7차는 10대예요. 환기일에서 다 발생을 합니다. 집에서 걸어서 최소 15분, 20분 가까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좀 자신의 그 개인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목적인 강간인 경우는 자기네 동네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약간 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준비가 좀 하는 그런 좀 성향의 범죄인 반면에 1차, 5차 사건은 진짜 뚜껑 열리면은 바로 그 범행을 바로 시행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이제 7번의 총 강간 사건을 하면서 일종의 학습 효과도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이 범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도구를 써야 더 결박이 잘 되는지 이런 걸 익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 손에 좀 맞는 거, 그런 것이 바로 7차 사건 때 확실히 나타나 보입니다. 5차, 6차 때는 치마 안감을 이용했는데 7차 때는 다시 스타킹으로 다시 결박을 해요. 그리고 그 뒤로서부터는 쭉 스타킹이 이제 범행에 사용되어지고요. 그러니까 1차부터 7차까지는 계속 그 범행 도구가 왔다 갔다 했는데 7차 강간 사건 이후서부터는 그 확실히 그 범인만의 시그니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춘재 자택 기준의 지도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이제 보면은 이게 반경 2km 안에 다 모든 강간 사건들이 다 발생합니다. 훗날 이 반경 안에는 이제 2차, 5차, 6차, 9차 연쇄 살인 사건도 이제 발생하죠. 자, 저는 여기서 반경 2km라는 걸 봤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황구지천이에요. 범인은, 그러니까 이춘재는 이 황구지천은 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걸 심리적 배리어라고 해요. 범인이 내가 저 구역에
이상 넘어가면은 그 자기도 무의식적이에요. 의식적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저기 지역까지 넘어가면은 범행을 하는 데서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경계가 있고, 그걸 이제 일종의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장벽을 쌓아요. 그래서 이걸 심리적 배리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심리적 배리어의 위치가 바로 저 황구지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뭐 많은 이제 범죄 전문가분들께서는 뭐 1번 국도 경부선 이걸 좀 많이 따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황구지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춘재는 결국은 7차 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2달 뒤인 1986년 9월 15일 날 드디어 살인을 시작하기 이릅니다. 피해자는 71세였고요. 사건 발생지가요, 태안읍 안영리라는 곳이에요. 저도 20대 초반 때 여기를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어쨌든 이춘재가 살던 진안리 반경 2km를 벗어나는 곳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지금까지는 강간 사건이 모두 다 진안리 2km 반경 안에서 발생됐는데, 살인 사건은 안영리에서 발생을 해요. 그럼 다시 마지막 강간 사건이 1986년 7월달 중순에 발생했어요. 그리고 8월달에는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요. 다시 9월달 돼서 사건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이 시기 때쯤 아마도 그 언론 보도에 나왔던 그 전기회사 거기에 입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춘재 당시 직장 기준으로 반경 2km를 따져보니까 보시다시피 1차 살인사건 장소가 그 반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춘재의 생활의 구심점은요, 진안리가 아니에요. 자택이 아니라 직장입니다. 이제 직장이 삶의 구심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춘재는 왜 살인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삶의 구심점은 바뀔 수가 있죠. 당연히 아까 뭐 집이든 직장이든 오히려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요. 근데 강간을 넘어서 이제 살인이라는 범죄를 시작하게 되어지죠. 묘하게도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 그러면은 제 견해지만 이춘재는 강간만으로 극복할 수 없게 만든 스트레스가 결국은 생겼던 거예요. 연쇄살인마의 총의 방아쇠를, 그것도 기관총의 방아쇠를 당긴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회사 생활하면서 받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요 페이지에서는 이제 일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살인 사건에 대한 현장 사진이 나옵니다. 1차랑 2차 사건이 나오고요. 그래서 시청함에 있어서 좀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불편감이나 불쾌감을 드린 점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는 이제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춘재 자택과 이춘재 직장의 각각 반경을 이제 지도상에 그려봤어요. 이춘재 자택은 아까 봤듯이 2km. 이춘재 직장은 반경을 제가 2km가 아니고 3km 늘렸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2km가 아닌 3km 늘린 이유는요. 자, 이춘재는 이제 1986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입사를 한 걸로 좀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1차 살인사건을 이제 같은 동네인 안영리에서 이제 그 범행을 하는데, 이때는 강간은 없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강간은 없었고요. 자, 이제 사건 현장 사진이 나올 건데요. 시청함에 있어서 주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사진은 1차 피해자 사체 발견 당시 모습인데요. 피해자가 다리를 X자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이춘재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간 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강간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저항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춘재는 범행의 목적이 성 관련, 그러니까 강간이 아니라 저는 봤을 때는 이거는 앞으로 향후 있을, 자신의 이제 앞으로 향후 있을 사건을 위한, 범행을 위한 일종의 리허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사건 피해자가 71세예요. 이춘재는 단 한 번도 살인을 해본 적은 없는 인간이었죠. 이춘재는 이때까지만 단 한 번도 살인을 해본 적이 없던 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는 살인까지 가야 자신의 그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인을 위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1차 사건을 벌인 건데요. 그럼 피해 대상이 왜 70대냐? 자신이 확실히 살인을 성공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한 게 바로 어르신이었던 거죠. 물론 그 기존에 이제 강간 사건 하면서 칼로 위협은 해봤지만 칼로 사람을 찌를 경우에는 출혈이 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자신의 옷이나 몸에 튈 수가 있고 그러면 그만큼 살인 흔적이 많이 나고 자기도 그걸 지워야 하는 그런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목을 졸라서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판단했을 거고요. 그러면 엄청난 완력이 이제 주어져야 하고 그 완력을 이겨낼 수 없는 대상을 처음은 이제 자기가 살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가장 쉽게 살인이 될 수 있을 만한 대상을 어르신, 노인으로 삼은 거죠. 근데 노인은 대부분 일몰 이후, 일가 시간 이후가 되면은 거의 자택이 있다 보니까 살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이춘재 입장에서는 그러면 반대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 그러니까 반대로 또 그만큼 목격자가 없을 만한 시간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겁니다. 자기는 또 일도 해야 하니까, 일과 시간 때는. 결국 새벽이라는 시간이 나왔겠죠. 새벽에 가장 내가 살인을 리허설하기 위해서, 살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대가 제일 적합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월요일날 새벽 6시 이전에 집에 나와서 자신의 그 직장 근처에서 아마 1차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물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1차 살인사건 피해자와 뭐 눈이 마주쳤거나 어쨌든 타깃이 이제 정확히 포착이 돼서 결국 1차 살인사건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1차 살인사건은 이춘재가 원하는 대로 결국 살인을 성공합니다. 살인이라는 사건을 처음으로 해본 거죠. 하지만 이춘재가 원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강간과 살인이 병합된 사건을 원했을 겁니다. 오직 살인, 오직 강간이 아니라 이미 벌써 이때는 이춘재의 생각에는 강간과 살인이 병합된 범죄를 저질러야겠다는 이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사건 발생하고 나서 한 달 뒤인 1986년 10월 20일 날 강간과 살인이 병합된 첫 사건이 발생되어지고요. 이 사건이 이제 우리가 영화 그 살인의 추억에서 초기에 나왔던 그 사건입니다. 네, 그 향수기 뭐 이렇게 불렸던 네, 그 사건이고요. 이제 사진 하나 나갑니다. 이제 시청하실 때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는데 불편드려 죄송하고요. 이렇게 농수로에 이제 사체를 이제 이렇게 유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결박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춘재는 살인을 하고 나서 사체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떠한 뭐 이게 장치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옷을 입혔거나 뭐 결박을 했거나 그런 게 없이 그대로 그냥 농수로에 유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2차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약 달포, 한 보름 정도? 잠시만요. 거의 한 달하고 20일 정도가 지났죠. 네, 한 달하고 20일 정도가 지난 뒤에 3차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범인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계속 이제 안영리 쪽에서 1차 사건도 안영리, 3차 사건도 안영리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안영리 쪽 사람이 아니냐 이런 또 의심도 했죠. 몇몇 분들이.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춘재가 범인이었고 이춘재 직장 바로 앞에서 바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춘재는 어느새 3명이라는 사람을 살인하고 맙니다. 근데 이 3차 사건 사체가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되었으면은 경찰들도 이건 연쇄살인 사건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을 텐데, 이 3차 사건 그 사체가 무려 이듬해 4월에 발견이 되어져요. 그리고 4차 살인사건이 3차 살인사건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48시간도 안 돼서 이틀 만에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4차 사건 발생지가요, 정남면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뭐 강간이든 1, 2, 3차 살인사건 모두 다 태안읍에서 발생됐지만 유독 이 사건은 정남면에서 발생했고요. 아직까지도 경찰은 연쇄 살인이라고 인지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또한 4차 사건 피해자의 모습은 결박이 되어 있고 속옷이 얼굴에 씌워져 있었고 음부난행까지 있었습니다. 기존의 피해자랑 달랐죠. 물론 3차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결박이 되어 있고 음부난행이 있었지만 3차 사건 피해자가 워낙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연관을 짓지 못했던 거죠. 그냥 별개 다른 범인의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갔고, 이때만 해도 뭐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수사본부도 태안에 없었고요. 그렇게 이제 당시 수사 당국은 이 사건을 연쇄 사건이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연쇄 살인 사건이 이제 언급이 될 만한 사건이 바로 5차 사건이었는데요. 5차 사건은 1987년 1월 10일 날 발생하죠. 황계리에서 발생하고요. 이 황계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쇄 강간 사건 2차와 3차 사건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사건 제외하고요. 어차피 그 이춘재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사건, 강간과 살인이 병합된 첫 사건이 2차 사건이에요. 2차 사건이 피해자 나이가 25, 3차 사건 피해자가 24, 4차 사건 피해자가 21, 5차 사건 피해자가 19이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5차 사건의 피해자가 이제 사체가 발견되면서 언론에서 이제 연쇄 살인 사건을 언급을 하고 경찰도 그때서야 이제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87년 4월 달에 3차 살인 사건 피해자가 이제 사체가 발견되면서 이 일대는 굉장히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어지죠. 물론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이춘재는 6차, 7차, 8차는 아니었죠. 8차는 이제 모방범죄로 이제 지금 우선은 당시에 그 다른 사람이 범행을 한 걸로 이제 구속을 시켰고, 이제 9차 그리고 이제 10차 이렇게 계속 연달아 이춘재 범행을 했는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할 게 뭐냐면은 2차와 3차 사이에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공식적인 유일한 피해자, 생존한 피해자 사건인데요. 1986년 11월 30일 날 발생을 했어요. 이 사건이 이춘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범행 수법에 변곡점을 주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미수 사건이 정남면 보통리에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뭐 4차 사건 같은 경우야 뭐 피해자를 이제 안영리에서 보고 계속 미행하다 보니까 정남면 관악리까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추측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남면 보통리까지 가서 과연 이춘재가 과연 범행을 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들만도 하죠. 거리상 보면요. 그런데 정남면 보통리 그 범행 발생 지역하고요, 이춘재 직장하고요, 걸어서 1시간 이내 거리입니다. 이춘재는요, 이춘재가 중학교 다녔던 곳이 안용중학교라는 곳이에요. 자기네 집에서 무려 50분을 걸어가야 돼요. 4, 50분을. 즉 1시간 정도 이내의 도보는 이춘재에게 1도 아니었던 거죠. 충분히 이춘재의 범행이 가능한 장소다. 또한 그 4차 사건도 마찬가지로 미행이 아닌
아예 그 관악리에서 그 매복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거냐? 역시 가능하다. 역시 직장에서 불과 1시간 거리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미수 사건도 확실히 이춘재 범행이냐가 이제 또 관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선은 이건 살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 사건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미수 사건이 이춘재 사건이 맞냐?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피해자가 경찰에게 진술할 때 이런 말을 했대요. 범인이 자신에게 너 서방 뭐해? 너 서방 나이 몇 살이야? 너 새끼 나이 몇 살이야?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좀 그런 가족 관련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뭐 피해자는 이제 입에 젤갈이 물려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고개 뭐 젓거나 이런 식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피해자가 당시에 그 범인의 인상착의 기억할 때 25살에서 27살 가량으로 파악을 했고요. 키가 165에서 170 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앞선 말한 그 강간 피해자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춘재 분명히 172에서 173 사이인데 잠깐 피해자들이 왜 키를 적게 봤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7차 사건 그 7차 사건이죠. 그 팔탄에서 발생된 그때 유일한 그 목격자죠. 당시 이제 사건 직후에 유일한 목격자였던 버스 기사님과 버스 안내양이 이 말을 했잖아요. 약간 어깨가 구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제 체형이 더 왜소해 보이고 더 키가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즉 충분히 170 이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뭐 미수 사건 발생 지역도요. 이춘재 직장에서 반경으로 따지면 2km 이내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아까 봤듯이 걸어서도 충분히 도보로 1시간 이내 거리였고요. 근데 어쨌든 순서대로라면은 이 사건은 처음으로 태안읍이 아닌 정남면에서 발생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연쇄 살인사건 기간 중에 첫 40대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또 이춘재는 이때 아마도 어머니로부터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미수 사건은요. 이춘재에게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일종의 변곡점이 되어버리는데요. 1차, 2차 사건 때는요. 피해자를 액살로 살해를 했어요. 얼굴을 마주본 상태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서 아구 힘으로 피해자를 이제 살해를 했다면 3차 때서부터는요. 그러니까 미수 사건 이후 때서부터는요. 교살로 스타킹 같은 그런 끈의 형태로 피해자 뒤에서 목을 감싼 뒤에 그 끈에 힘을 줘서 지식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교살 방법으로 범행을 바꿨고요. 또한 3차 사건 때서부터요. 3차, 4차 그리고 5차까지 3, 4, 5까지는요. 음부난행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4차 때는 뭐 흔적이 아니라 아예 뭐 이거는 거의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음부난행이 있었을 정도로 이춘재는 여성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극도화된 시기였어요. 그 1986년 12월서부터 1월달까지는요. 미수 사건의 실패가 더 여성의 분노를 더 가중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3차 사건 이후로 사체 유기 방식이요. 진화를 합니다. 1차, 2차에 비해서 굉장히 은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차 때는 본인이 좀 고생을 했죠. 직접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사체를 넣고 풀로 덮었으니까. 근데 4차 때서부터는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들깨따, 뭐 볏짚, 아니면 소나무까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은폐하는데 신경 썼죠. 그래서 이 미수 사건이 이춘재에게서는 엄청난 변곡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6차 사건이 물론 제 그 느낌입니다.
6차 사건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결박이나 재갈이 없었고요. 사건 장소도요. 9개의 연쇄살인 사건 중에 제일 이춘재 집에서 제일 가깝게 발생한 사건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춘재 집하고 이 사건 장소랑 5분 거리? 5분 거리로 알고 있어요. 5분 이내 거리. 뭐 비 내린 거 고려하면 뭐 좀 더 되겠지만 그래봐야 뭐 1, 2분 차이겠죠. 그 정도로 이춘재 집에서 제일 가까웠어요. 그런데 재갈도 없었고 결박도 없었고 그리고 음부난행도 없었어요. 왠지 이춘재가 피해자랑 아는 사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피해자가 우산 2개를 들고 같이 그 야산에 올라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사체 발견 당시 우산이 그대로 2개가 발견됐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우산 2개를 들고 갔다. 만약에 야산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범행이 발생되기 직전까지 만약에 자의적으로 올라갔다 하면은 제가 그려지는 그림은 뭐냐. 이춘재가 일을 마치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피해자랑 마주친 거죠. 이날 이제 오후에 갑자기 이제 저녁부터 비가 오다 보니까 아마 이춘재도 피해자 남편처럼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춘재가 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우리 집이 여기서 10분 거리다. 나랑 같이 그 우산을 쓰고 가서 우리 집까지만 가면은 내가 바로 우산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유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여기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춘재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어요. 이 범행이 실패를 해서 만약에 이 피해자가 생존할 경우에는 몽타주를 거의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는 사이라면. 몽타주 그릴 필요 없이 생존자가 경찰에 이렇게 진술하면 되죠. 누구네 집 아들이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춘재는 검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설령 살인을 성공했다 해도 그때 뭐 야산에 같이 올라간 모습을 본 목격자라도 발견될 경우에는 이춘재는 검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5차서부터 다시 짚어 나갈 건데요. 왜 5차서부터 짚어 나가냐면은 5차와 6차 사이에 냉각기가 발생합니다. 장기간의 냉각기가 발생되는데요. 기존에는 그래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1차서부터 5차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심지어 이틀 만에 이렇게 그 추가 범행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5차와 6차 사이는 3개월하고 22일이라는 냉각기가 발생돼요. 아마도 몸을 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차 사건이 발생하면서 언론에 드디어 연쇄살인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몸을 살인 게 아닌가, 뭐 탐색전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5차 사건 그 이후서부터는 안녕리에서 단 한 번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 아무래도 이춘재는 그때 정규회사를 퇴사한 게 아닐까. 다시 나의 삶의 구심점은 안녕리가 아니라 진안리, 자택 위주로 바뀐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6차 사건이 진안리에서 발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6차에서 또 다시 냉각기가 6차 사건 이후에 또 냉각기가 또 발생되어집니다. 7개월 22일이라는 장기적인 냉각기, 6개월 초과한 첫 냉각기인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제 견해지만 애인과 연애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장기적인 냉각기가 흐른 다음에 1987년 12월 24일 날 수원시 화수동에 거주하고 있던 김모 양이 사라집니다. 김모 양은 이제 당시 이제 고3 졸업반이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가족들이랑 약간 다툼이 있어가지고 집을 나왔대요. 그 뒤로 행방불명이 된 건데 10일 뒤에 화수동 논에 쌓여있던 볏짚 더미 사이에서 김모양의 사체가 발견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 피해자랑 거의 일치를 했어요. 결박, 재갈, 그리고 스타킹을 교살했던 모습이 다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춘재가 범행한 걸로 보고 있고요. 이춘재 또한 지금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 정확히 어떤 사건이라고는 지금 경찰이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이춘재도 이번에 자기가 수원과 화성 이쪽에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3건을 더 했다. 3건의 그 살인을 더 했다고 지금 자백을 했다고 보도가 나간 상태인데요. 저는 이춘재가 이 살인 사건도 범인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재는 왜 수원까지 가서 범행을 했을까요? 또한 수원 사건이 있고 나서 또 장기적인 냉각기가 또 발생됩니다. 무려 8개월 14일이 경과된 뒤에 1988년 9월 7일 날 화성 연쇄 살인사건 7차 사건이 발생되어지는데요. 그 장소가요, 화성군 팔탄면 가젤에서 발생을 합니다. 팔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고요. 발안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춘재가 6차 사건 이후에 이제 자신의 그런 본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제 범행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제가 그 가설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인과의 연애 기간 가능성도 가설을 내는 이유가, 이춘재가 냉각기가 있다는 거는 제 견해로는 그 기간 동안 이춘재는 애인이 있었다.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성적 교류가 가능했고, 그로 인해서 성적 스트레스가 이제 폭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987년 12월 달에 다시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수원시 화서동까지 가서 이게 범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춘재는 벌써 5차 사건 때서부터 그 10대, 피해자가 이제 10대로 이제 거의 고착화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그 50대도 있고 60대도 있는데, 범행 근본적인 동기가 다르다고 봐요. 10대는 자신의 그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하에 범행인 거고, 이제 중년 그런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분노, 특히 집안 여성에 대한 분노를 같은 동일 세대인 여성에게 분풀이하는 형식으로 이제 범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987년 12월 달에 이제 그 화서동 사건서부터요, 그 이후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춘재는 주로 범행이 수원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7차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7차 사건은 팔탄면 가젤에서 발생을 하는데, 제 역시 견해로는 이때 이춘재가 수원에 어떠한 무슨 연고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수원에 어떠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연애 기간에 영향을 주었다면은 애인이 수원에 살았거나, 아니면 애인이 수원에서 회사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 수원에서 주로 데이트를 했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마치 연쇄 살인 사건 초기에 주로 안영리에서 이제 그 안영리 반경에서 이제 발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듯 이춘재가 자신만의 그런 삶의 구심점 되는 그 지역에 가서 범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7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54세였습니다. 피해자가 중년 여성이죠. 54세. 이걸 보면은 이 사건은 그 자신의 성적 욕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게 아닌가.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변인일 수도 있지만, 이 여성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결국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노가 얼마나 극대화됐으면요, 한동안 없었던 음부난행이 다시 재발생하고요. 그 음부난행의 수준이 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잔혹해졌습니다. 복숭아를 9개 조각을 그 음부에 그대로 넣어버리는 그런 난행을 하죠.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냉각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강제적인 냉각기가 돼버립니다. 1989년 9월 26일 날 수원시 권성구에 어느 주택에 이제 강도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검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춘재는 1989년 9월부터요, 90년 4월, 이듬해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그대로 이제 실형을 받았는데 2심 항소심에서 초범이란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9차 사건이 이제 태안읍 병점리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시기가 1990년 11월 15일이에요. 이춘재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또 저지르죠. 스트레스 받으면은 폭발되는 순간 얘는 통제를 못하는 새끼예요. 네. 집행유예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받으면은 몸을 사려요. 왜냐면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범죄하다 걸리면 속칭 말해서 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 좀 참는 게 통상적인 게 범죄자의 그런 행동 거지인데, 그 이춘재는 그런 거고 나발이고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또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1990년 11월 15일 날 태안읍 병점리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위치가 자신의 집 근처예요. 역시 걸어서 한 10분 거리, 충분히 10분 거리 이내에서 그 발생한 사건이고요. 살인의 추억 후반부에 나왔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4살 여중생이었는데요. 이 사건,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전체적으로 파일을 보신 분들이거나 실제 수사를 참여했던 분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사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쭉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보면은 제일 할 말을 잃게 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다 모든 피해자들 다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그렇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사건은 제가 지금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한 사건이에요, 솔직히. 어쨌든 제가 또 열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춘재랑 이 피해자랑은요 중학교 동문이에요. 같은 중학교 출신이었던 학생인데 이렇게 잔혹하게 살인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나이가 이제는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이 이제는 10대 중반까지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게 2차 사건, 이제 그 향수기로 기억하는 그 2차 사건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 그러다가 4차 사건, 음부난행이 좀 있었던 4차 사건은 20대 초반, 그러다가 그 황계리에서 이제 드디어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그런 명칭을 이제 언론에서 쓰게 된 5차 사건 같은 경우 19살, 만으로 18세였던 그 피해자였고요. 그리고 그 수원 여고생, 화서동 수원 여고생도 19살,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 나이는 점점점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피해자가 심지어 이제는 10대 중반 이하로까지 떨어집니다. 이춘재가 계속 만약 화성에 머물렀다, 뭐 청주를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결혼도 없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계속 화성에 머물렀다 이러면 초등학생, 당시 국민학생이죠. 그 대상까지 범죄를 하지 않았을까,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춘재는 점점점 소아기호증으로 가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역시 또 자료를 여러 가지 이제 수집, 취합을 하면서 특정 교수님의 그 논문을 하나 봤어요. 거기 논문에 수원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 그 아까 말씀드린 화수동 사건이 아니라 다른 여고생 살인 사건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논문을 봤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1989년 7월 3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수원시 권선구 오목촌동에 있는 Y여고인데요. 저는 어디 여고인지 알아요. 제가 여기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연예인도 꽤 나온 학교죠. 연예인도 많이 배출한 학교인데, 어쨌든 그 만 17세 정모양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가
기가를 하던 중 실종이 되어집니다. 일주일 뒤에 이제 인근에 있는 야산 농수로에서 사체로 발견되어지는데, 부검상 이제 그 사인은 이제 교살로 나와요. 스타킹으로 인한 이제 교살. 화성 연쇄 살인 사건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결박이 없었고, 재갈도 없었고, 특히 사체 훼손이, 흉기로 인한 훼손이 너무 심했어요. 일반적인 자상이 아니고요. 이 흉부 쪽에 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어쨌든 일반적인 그런 자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형태의 그런 범행이 발생되었는데, 당시 수사하는 그 경찰은 그 동일범이 아니라고 판단하에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인데, 그 교수님의 논문에서는 이 사건도 동일범으로 봐야지 않겠냐, 이렇게 좀 내용이 있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한번 볼게요. 1989년 7월 3일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강도 미수 사건이 1989년 9월 26일에 발생합니다. 이때도 장소가 수원시 권성구였어요. 같은 권역이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의심 가죠. 근데 이춘재가 어제 자백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저께 자백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화성 수원에서도 3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 그러면은 아까 화서동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럼 나머지 한 사건은 뭘까?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어요. 확정을 지을 수 없지만 9차 사건,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1990년 11월 15일 날 발생한 9차 사건 이후에 이춘재가 거주했던 진안 1, 2에서 또 실종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의 수사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이 마을에 사는 전자회사 근로자 17살 차모양이 집을 나간 지 나흘째 소식이 없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차양은 지난 24일 오후 5시 반쯤에 수원에 사는 친구 이모양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간 다음에 나흘째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가족들이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고 오신 영상은 9차 사건이 발생한 9일 뒤에 진안 1, 2에 거주하고 있던, 진안 1, 2면은 이춘재랑 같은 동네예요. 진안 1, 2에 거주하고 있던 17살 차모양이 실종되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기사가 없고요. 그러니까 실종되었다는 뉴스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런 기사,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뭐 제 귀가를 했는지 일절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이춘재가 수원 화성에서 총 3건의 살인사건을 추가로 했다, 이렇게 진술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언급한 수원 사건 2개를 빼면은 결국 화성 사건이 하나라는 건데, 특히 나이대가 마음에 걸려요. 나이대도 마음에 걸리고 그 지역도 마음에 걸리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도 아마 이춘재가 그 연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이 시기에 확실히 이제 10대 쪽으로 이제 고착화가 되었고, 결국은 10대 위주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보여주는 방증이 뭐가 있냐면 바로 처제 살인 사건입니다. 이춘재가 처제를 만난 시기가 만 16세예요. 처제 나이 만 16세 때 처음 만났을 텐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춘재는 아마도 이때 잠재적인 성범죄 대상 1호로 처제를 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실제로 처제를 살해한 나이는요 만 19세였어요. 이제 갓 20살 된 그 처제를 이제 살해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무기수로 있는 건데, 이춘재가 청주에서도 2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지난 제가 준비했던 영상에 보면 정확히 제가 그 의심가는 2건의 사건을 언급을 했는데요. 첫
첫 번째 사건은 91년도 1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 박모양이라고 17살이었어요. 역시 10대죠. 그리고 92년도 1월 달에 그 여성 변사체 사건이 있었어요. 청원군, 지금 이제 청주시로 이제 편입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워낙 그 부패가 심해서 신원을 밝히지 못했고, 그냥 20대 여성으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오산 그 변사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오산의 변사체 사건도 그때 나이를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봤어요. 근데 막상 신원이 밝혀진 것을 보니까 한 차이가 5살 이상 정도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변사체 이제 나이를 만약 20대 초반을 잡았다. 그럼 충분히 실제적으로 10대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춘재는 그래서 청주에서도 이제 2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요. 제가 또 이번에 좀 자료 준비하면서 또 마음에 걸린 사건이 있어요. 또 청주 쪽에. 근데 이거는 오늘 이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춘재는 확실히 이제 그 6차 사건 이후서부터는 10대에 고착화가 됐다. 그 피해자가 10대로 거의 고착화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제 지도로 통해서 이춘재 그 자택 기준으로 반경 3km로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반경 2km를 했죠. 왜냐면 이제 연쇄 강간 사건 7개 사건을 봤을 때는 확실히 환구지천을 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환구지천을 일종의 심리적 배리어로 보고 2km 잡다 보니까, 물론 다 그 연쇄 강간 사건 7건이 다 그 2km 반경 안에 들어왔던 거지만,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그 근무했던 전기회사 기준으로 3km를 잡으니까 4차 사건까지 잡혔단 말이에요. 미수 사건도 잡히고요. 그 반경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3km라는 반경은 3km는 곧 이춘재에게 있어서 언제라도 범행을 할 수 있는 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마침 이번에 이춘재가 화성 마지막 사건인 10차 사건도 본인이 했다고, 본인이 범행을 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10차 사건이 화성군 동탄면 반송리라는 곳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9차와 10차 간에 그 DNA가 달랐다. 이렇게 당시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모방범죄로 거의 치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춘재가 직접 이 사건도 본인이 했다고 자백을 하는 바람에, 과연 그러면 이춘재가 생각하는 그 범행 반경 3km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예, 반경 3km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도보로 1시간 거리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춘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3km의 그 보더라인이 될 만한, 그간 이 동탄 방향 쪽으로, 동탄면 쪽으로 보더라인이 될 만한 지점을 보니까 화성 금곡 초등학교라는 곳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 화성 금곡 초등학교가 과연 무슨 동에 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정동으로 반송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요즘 이제 도로명 주소를 쓰다 보니까 이제 동탄문화센터로 13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번상 보니까 화성시 반송동 7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충분히 이 지역도 이춘재가 범행이 가능했던 지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범행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1991년 4월 3일이었어요. 근데 피해자 나이가 69세였던 거죠. 거의 70세였죠. 피해자 나이가 중년 이후잖아요. 사실상 이제 69세면 이제 중년이 아니라 노년이죠. 네. 피해자가 10대, 20대는 자신의 그런 성적 욕구 해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중년 이후의 나이에 피해자는 여성에 대한 분노로 인한 그런 범죄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이춘재는 애인이 있던 상태예요.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이춘재가 1991년 7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기 때는 한참 결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분명 이춘재는 그때까지만 해도 청주에 정확한 집이 없었던 거죠. 머물 집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청주랑 화성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현장이 있으면 현장에 맞는 그 숙소에서 머물다가 현장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했던 것 같은데, 청주에 정확히 집이 없다 보니까 결혼 이후에 그 이춘재는 이제 결혼을 하면은 청주에 이제 뭐 처가살이를 하든 분가를 하든 어쨌든 청주에 계속 머물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집에서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생기면은 당연히 시집살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어머니나 또는 할머니가 그런 압박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갈등이 이제 심화되어서 결국 그 분노가 이제 또 다른 이제 범죄를 양상시킨 게 아닐까 싶고요. 특히 피해자 나이가 이제 70세인 걸 고려하면은 스트레스 원인은 어머니보다 할머니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그 이춘재 세 번째 이야기, 이춘재 3탄이죠. 관련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의 이춘재의 그 화성에서의 그런 군 제대 이후의 행적들 다 이제 하나씩 분석한 것 같은데요. 진이 빠지네요. 네. 어쨌든 끝까지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다음 주에 상황 봐서 이춘재 지금 제가 아직 공개를 안 한 청주 의심 가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춘재 관련 뉴스에 향후를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춘재로 계속 가야 할지 아니면은 원래 준비했던 충북 영동 여고생 사건으로 해야 할지는 다음 주가 돼봐야 알 것 같고요. 딱 이제 주말에 이제 좀 제가 주로 이제 주말에 시간이 되다 보니까 자료를 모으고 이제 쉬는 날, 평일날 약간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영상 준비하는데요. 딱 특정 요일로 이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네. 그래서 언제라도 제가 이제 영상 만들면은 게시판에 먼저 하루나 이틀 전날 이렇게 좀 예고를 하고요. 그 뒤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범죄 위키의 엄파이어 김심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